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아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텍스트는요. 네. 수천 년 전 고대 중동 지역의 어떤 사회 시스템을 낱낱이 기록한 문헌입니다. 바로 신명기 15장 원문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다들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은행 어플을 딱 열었는데 네.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전부 영원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그렇죠. 이게 시스템 오류가 아니고요. 국가에서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매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모든 국민의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합니다. 채권자들은 오늘부로 어떤 빚도 독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요. 야, 아마 주식시장은 바로 패닉에 빠질 겁니다. 난리 나겠죠. 금융계는 붕괴한다고 막 아우성을 칠 테고 하지만 거리에선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파격적이다 못해 현대 자본주의의 근간을 막 뒤흔들 법한 무모한 시스템이 사실은 까마득한 고대인들의 머리에서 나온 실제 법안지였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정말 놀라운 텍스트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배경이 막 고대 두루마리들이랑 복잡한 별자리가 그려진 양피지들로 가득한 서재 느낌인데요. 네네, 분위기 좋네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기록이 단순히 먼지 쌓인 옛날 종교 문헌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단순한 종교적 율법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 텍스트는 고대인들이 경제적 불평등이 임계점에 달했을 때 사회가 붕괴하는 걸 어떻게 막으려 했는지, 또 노동자의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하려 했는지.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인간의 끝없는 탐욕, 이 이기적인 본성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통제하려 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굉장히 치밀한 사회학적 기획서거든요. 사회학적 기획서다.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정 종교적 도그마를 좀 떠나서요. 고대 사회가 인간의 본성과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통찰하고 제도로 엮어냈는지 그 원문 자체의 아이디어들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종교적 색채를 좀 걷어내고 읽어봐도 이 텍스트가 가진 사회적 상상력이나 인간 심리에 대한 묘사가 현대의 행동경제학 서적을 읽는 것만큼이나 예리하더라고요. 네, 정말 날카롭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우선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이른바 면제년 규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면제년이죠. 7년마다 빚을 리셋하는 해인데요. 매 7년 끝에 이웃이나 형제에게 꾸어준 빚을 독촉하지 말고 아예 면제해주라는 아주 단호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단호하죠. 다만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지만 동족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손에서 면제하라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철저하게 공동체 내부의 경제적 결속력을 유지하려는 의도입니다. 내부의 빈부격차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거시적 경제 방어막이었던 셈이죠. 아, 방어막. 네, 그런데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텍스트가 보여주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절묘한 대비입니다. 이상과 현실이요? 원문의 4절과 5절을 보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아주 완벽하고 이상적인 상태를 약속하거든요. 네, 가난한 자가 아예 없을 거다. 계도가 100%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빈곤이라는 사회학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그 입법자의 거창한 비전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완벽한 세상이죠. 그런데 같은 장의 11절로 딱 넘어가면 텍스트의 어조가 급격하게 현실주의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요. 아, 진짜요? 방금 전까진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더니 맞습니다. 앞선 구절과 완벽하게 충돌하는 선언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낀 게 딱 그거였어요. 마치 현대 헌법을 읽는 것 같았달까요? 헌법이요? 네, 헌법 전문에는 막 모든 국민의 완벽한 행복과 평등 이런 유토피아적인 이상향을 쫙 적어두잖아요. 그렇죠. 아주 거창하게 적어두죠. 근데 실제 그 아래 하위 법안들을 보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실패나 불평등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지극히 현실적인 매뉴얼들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아, 정확한 비유입니다. 고대인들도 인간 사회가 결코 유토피아처럼 무결점일 수 없다는 걸 아주 냉정하게 직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을 안 거네요. 네, 법을 제정한 이들은 아무리 뛰어난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 흉작으로 재산을 잃는 사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빚더미에 앉는 사람들은 언제나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 7년 주기의 리셋이라는 안전망이 필요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뼈아픈 불완전함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빈곤이 대물림되는 그 고리를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끊어버려야 했던 겁니다.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구절에 보면 인간 심리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 나오더라고요. 아, 구절 핵심이죠.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그걸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게 또 우리 인간이잖아요. 언제는 꼼수를 찾죠. 텍스트는 이기적인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저격합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내년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어야 하는 7년째 면제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1년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긴 이웃이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오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뻔하죠. 어차피 내년이면 합법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데 내가 미쳤다고 지금 빌려줬나? 이러겠죠. 맞아요. 문을 닫아버리겠죠. 고대 문헌이 이런 얄팍한 계산법을 콕 집어서 악한 생각, 즉 악념이라고 경고한다는 게 정말 소름 돋게 똑똑하다고 느꼈습니다. 현대 경제학용으로 치면 면제년을 앞두고 벌어질 일종의 신용경색 사태를 정확히 예측한 겁니다. 신용경색이요? 돈줄이 마르는 거. 그렇죠. 채권자들이 손해를 피하려고 지갑을 닫아버리면 정작 구제가 가장 절실한 빈곤층은 면제년이 오기도 전에 굶어 죽고 맙니다. 제도가 오히려 독이 되는 거네요. 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이기적인 본성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 자체가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에 걸쳐서 아주 디테일하게 명령을 덧붙이는 겁니다. 뭐라고 덧붙이나요?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손을 꽉 움켜쥐지 말고 필요한 만큼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이죠. 손을 펴서 주어라. 게다가 심지어 꼬아줄 때 아끼는 마음, 그러니까 속으로 아까워하는 마음조차 품지 말라고 내면의 태도까지 강력하게 통지합니다. 겉으로만 마지못해 빌려주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내어주라는 요구인데 솔직히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통제가 되나요? 쉽지 않죠. 당연히 내 돈, 본전 생각이 날 텐데요. 그래서인지 이 텍스트가 단순히 윤리적인 훈계로 끝내지 않고 아주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더라고요. 경제적 보상이 등장하죠. 10절에 보면 이기심을 극복하고 베푼 대가로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이 관대함이 심지어 국가 단위의 부흥으로 이어진다고까지 선언을 해요.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너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너가 여러 나라를 다스릴지라도 너는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축복이죠. 결국 개인의 빚을 면제해 주는 게 단순한 어떤 자선사업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부를 공동체 전체에 순환시켜서 국가의 경제 체력을 극대화하는 가장 탁월한 투자 전략이라고 설득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잉여 자본이 소수에게만 묶여서 사회가 경직되는 것을 막고 돈이 계속해서 아래로 흘러도록 만들어 내수 경제와 공동체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는 것. 그것이 곧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것을 꿰뚫어 본 것이죠. 이야, 진짜 스케일이 다르네요. 자, 이렇게 빚과 자본에 대한 이야기가 단락을 맺고 나면요. 12절부터는 화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이 7년 주기 리셋이 노동과 인권의 영역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빚 문제에서 노동 문제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나 가족의 몸을 노예로 팔아서 노동력으로 빚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텍스트는 동족 히브리 남녀가 종으로 팔려오더라도 딱 6년만 섬기게 하고 제7년에는 무조건 반드시 자유롭게 해방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저는 이 노동 시간의 리셋도 대단하지만 해방시킬 때의 조건이 더 놀라웠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자유를 줄 때 그냥 빈손으로 쫓아내지 말고 양무리,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서 아주 후하게 주어서 보내라고 명령하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죠. 그러니까 가축에, 곡식에, 가공된 식품까지 다 챙겨주라는 건데 이거 완전 현대의 초기 자본금 세팅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빈손으로 나갔다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며칠 만에 다시 그 집 종으로 들어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완벽하게 자립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쥐어주라는 거잖아요. 그 경제적 배려가 진짜 돋보였습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보면요. 고대인들의 깊은 역사적 컴플렉스와 트라우마가 어떻게 훌륭한 법률로 승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대목입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요? 왜 주인들이 이렇게까지 관대해야만 했을까요? 그 해답을 15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아,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아, 본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사실을. 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과거에 타국에서 처절하게 착취당했던 집단적 노예 시절의 기억을 갖고 있었잖아요. 억압받는 자의 고통과 처절함을 그 누구보다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역사적 상처나 트라우마는 타인을 향한 분노나 또 다른 폭력으로 변질되기 쉽잖아요.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 뼈아픈 과거를 사회적 약자를 껴안는 제도적 공감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제도적 공감이요? 우리의 흉터가 누군가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류 법제사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성취라고 할 수 있죠. 끔찍했던 트라우마를 타인에 대한 착취의 면죄부로 쓰지 않고 오히려 자비의 근거로 삼았다. 이거 진짜 너무 위대한 철학이네요. 네, 아주 감동적인 맥락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맥락을 따라가다가 16절과 17절에 딱 도착하니까 현대인의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충격적이고 시각적인 디테일이 등장하더라고요. 아, 귀를 뚫는 의식 말씀이시군요. 네. 7년째가 되어서 주인이 종을 풀어주면서 미천까지 두둑하게 챙겨주려 하는데 종이 갑자기 나는 주인과 그 가족을 사랑함으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선언을 해요. 네, 자발적인 선택이죠. 그럼 그냥 뭐 고용계약서를 정규직으로 갱신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송곳을 가져와서 그 종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버리라고 명시하잖아요. 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된다는 거고요. 여중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아니,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문에 박는다니. 현대적 관점에서는 이거 너무 귀괴하고 신체 훼손적인 악습 아닌가요? 당연히 지금 우리의 인권 개념으로 보면 비인간적이고 잔혹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독특한 의식을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생존 환경이라는 렌즈로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생존 환경이요? 고대 사회에서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직장을 잃는 수준이 아닙니다. 도적대나 야생동물, 굶주림 같은 직접적인 생존의 위협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아, 치안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맞습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하여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단순히 착취방하는 노예 상태에 머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부유하고 안전한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영구적인 생존을 보장받고 사실상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 자발적 편입을 선택하는 매우 합리적인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그 문이라는 상징물이 확 와닿네요. 문은 그 집안의 경계선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종의 귀를 그 집의 문에 대고 뚫는다는 건 나의 듣는 귀, 즉 나의 순종과 소속을 이 가문의 경계선 안에 영원히 종속시키겠다. 이런 일종의 핏줄 맺기나 강력한 맹세의식이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피를 흘리며 물리적인 흉터를 남김으로써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적 공표를 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이 법령은 피고용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고용인, 즉 주인의 심리적 상실감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어루만집니다. 주인의 심리요? 18절을 보면요. 6년 동안 종을 부린 주인이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재산까지 내어주는 것을 혹시나 아까워할까봐 이런 논리를 제시합니다. 네. 그가 6년 동안의 품꾼이 받을 쌍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다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요. 와, 이건 진짜 너무 재밌는 논리예요. 아주 현실적이죠. 저 종이 6년 동안 소처럼 일해준 가치를 따져봐라. 밖에서 일반 품꾼 2명 고용해서 쓸 돈 충분히 굳지 않았냐. 그러니까 본전 생각하지 말고 기분 좋게 퇴직금 두둑이 얹어서 보내라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주인의 그 알량한 소유욕과 아까워하는 마음을 너 이미 2배로 남는 장사 한 거다라는 치밀한 경제력 계산법으로 합리화시켜주는 거네요. 이 입법자가 사람 다루는 스킬이 거의 만렙에 가깝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져도 그것을 실행하는 인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결국 사문화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안 거죠. 인간의 선의에만 기대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합리적인 계산표를 쥐어주며 제도를 굴러가게 만드는 고대의 치밀한 지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사람과 돈, 노동에 대한 엄격하면서도 유연한 태도를 살펴봤는데요. 네. 이 원리가 마지막 단락인 19절부터 23절에 이어지는 가축과 관련된 종교적, 일상적 규례에서도
놀랍도록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소와 양의학이 나오는 부분이죠. 네, 텍스트는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 즉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네. 철소에게 일을 시켜서도 안 되고 첫 양의 털을 깎아서도 안 된다고 지침을 주죠. 20절을 보면 대신 그 첫 새끼를 매년 가족들과 함께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다 같이 나누어 먹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축제 같은 분위기죠. 일종의 성대한 연례 바베큐 파티나 추수감사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 소유의 가장 첫 번째,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신의 이름 아래 공동체와 함께 기쁨으로 소비하라는 아주 풍성한 종교 의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요? 만약 그 첫 새끼가 절뚝거리거나 눈이 멀었거나 다쳐서 흠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 흠집이 있는 가축이요? 네. 고대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반드시 어떤 흠집도 없는 완벽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21절에서도 흠이 있으면 절대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지 못한다고 한계를 명시하고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성한 거니까 땅에 파묻어야 되나요? 깐깐한 엄숙주의가 발동해서 부정한 가축이니 불태워버려라 혹은 절대 입에 대지 말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흔히 그렇게 예상하죠. 그 귀한 고기를 아깝게 버려야 하나 싶었는데 22절의 하결책을 보고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네, 아주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나옵니다. 제단에 제물로는 못 올리지만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성 안에서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마치 사슴이나 노루고기를 먹듯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허락을 해주잖아요. 이 구절이 왜 그렇게 놀라웠습니까? 보통 노루나 사슴은 야생동물이잖아요. 제단에 바칠 수 있는 거룩한 종교적 가축은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냥해서 단백질을 보충하던 평범한 식량이란 말이죠. 그렇죠. 일상적인 고기죠. 즉, 첫 새끼가 다쳐서 종교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억지로 제단에 올려서 율법을 훼손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그 멀쩡한 고기를 낭비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거룩함의 요구와 일상의 실용성이 절묘하게 타협하는 지점입니다. 종교적 엄숙주의보다 사람들의 실생활과 단백질 섭취를 더 우선시하는 이 어마어마한 실용주의.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이 일상의 밥상 위에서 아주 쿨하게 타협하는 걸 보면서 이 법의 목적이 결국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데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주 훌륭한 분석입니다. 제도의 융통성이 한껏 발휘된 대목이죠. 하지만 둘이 서로 양보하며 타협하는 와중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고대인들이 그어놓은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금기가 23절에 등장합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맞습니다. 바로 피에 대한 규례입니다. 아무리 고기를 노루나 사슴처럼 편하게 먹도록 허락해 주더라도 피만큼은 절대 입에 대지 말라는 엄중한 규칙이죠. 고기는 사람 배를 불리는 데 쓰되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겨졌던 피만큼은 자연과 창조주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라는 철학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피는 곧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깊은 경외심과 상징성을 담고 있죠. 피를 물처럼 땅에 쏟아낸다는 행위는 비록 내가 나의 생존과 기쁨을 위해 이 동물의 고기를 취하지만 이 생명을 창조하고 거두는 근원적인 권한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먹고 즐기면서도 생명에 대한 선은 절대 넘지 않겠다. 모든 걸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함과 탐욕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거는 거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원문 텍스트를 통해 따라온 이 세 가지 굵직한 테마들. 혹시 이 안에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철학적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거대한 흐름이요? 7년이 되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빚을 과감히 탕감해주는 것. 6년을 뼈 빠지게 일해준 종을 해방시켜주고 미천까지 챙겨주는 것. 그리고 첫 열매를 구별하고 생명의 피를 땅에 쏟아버리는 규례까지. 네. 이 모든 제도의 기저에는 결국 내려놓음과 베품의 주기적인 리셋이라는 철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움켜쥐었던 손을 정기적으로 펴지 않으면 사회라는 유기체가 괴사해버린다는 뼈아픈 진리를 제도화한 것이죠. 내려놓음과 베품의 주기적인 리셋. 여러분, 정보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수천 년 전 고대 문헌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볼 만한 주제죠. 우리는 끊임없이 축적하고 더 많이 소유해야 안심하고 타인에게서 한 푼이라도 더 취해야 살아남는다고 믿는 현대사회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네. 후배의 가치를 넉넉하게 인정해 주라고 말합니다. 이 고대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 같아요. 인간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했기에 가능했던 입법이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여운을 남기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대 사회는 7년마다 빚을 면제하고 품꾼의 2배어치 노동을 해준 일을 아낌없이 놓아주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의 현대적인 삶과 인간관계에도 이 7년 주기의 리셋을 의무화한다면 어떨까요? 인간관계의 리셋이요? 네, 경제적인 빚을 넘어 마음속에 담아둔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나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암묵적인 부채감까지 모두 물같이 땅에 쏟아버리고 완전히 면제해 주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누구의 명세서를 가장 먼저 찢어버리시겠습니까? 와, 관계의 부채감을 탕감한다. 저부터 당장 마음속 장부를 한번 꺼내서 누구 명세서를 찢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던져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롭고 놀라운 자료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